안녕하십니까, 정윤아입니다. 우리 강좌 명이 재시생을 위한 상법이잖아요. 자, 그래서 원래 기본 강의 때는 여러분이 상법에 대해서 모르시는 상태, 상법뿐만 아니라 법에 대해서 모르시는 상태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개념 설명하고 이런 것들에 대하여 많은 시간이 할애가 되는데, 이제 우리는 이제 재시생, 그래서 작년에 이미 한번 시험을 한번 치러 보신 분 또는 상법을 한 번이라도 기본 강의를 들어보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시험에 출제될 포인트만 이제 간단간단하게 정리하는 그러한 강의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한 번도 상법을 안 들어보신 분들은 이제 듣기가 조금 힘드실 것 같고, 적어도 이래독은 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예요. 자, 그리고 작년에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당연히 이제 들으실 수 있는 거고, 김혁봉 선생님 강의를 들으신 분들도 이제 충분히 들으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책도 저랑 같이 쓰시고, 김혁봉 선생님은 제 은사님이기도 하시고, 그다음에 늘 같이 작업을 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김혁봉 선생님 강의, 기본 강의를 들으신 분들도 충분히 수강할 수 있는 그런 강의예요. 기타 공부 방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중간중간에 시간이 되면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다음에 바로 우리는 진도 나가도록 합시다. 먼저 상법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이제 나오는데, 상법은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사용이 되죠. 그래서 아예 여러분이 지금 법전 가지고 계시죠? 법전 가지고 계시는데, 이처럼 명칭을 기준으로 해서 법 이름이 상법이라고 되어 있는 거, 이런 의미로 상법이 쓰이기도 하고, 이런 것을 형식적 의미의 상법이라고 하죠. 뭐를 기준으로? 이름을 기준으로, 명칭을 기준으로 법 이름 자체가 상법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형식적 의미의 상법이라고 한다. 명칭 기준으로 해서 상법 전이라고 되어 있는 거, 이거를 형식적 의미의 상법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범위가 조금 넓게, 이름은 상법이라고 되어 있지 않은데 그 내용을 살펴봤더니 이게 상인들에게 적용되는 법이다. 그래서 그 체계를 기준으로 해서, 명칭이 아니라 체계를 기준으로 해서 이게 상인들에게 적용이 되는 법이다라고 해서 좀 더 그 범위를 넓혀서 이야기할 때 그 상법을 실질적 의미의 상법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두 가지, 형식적 의미의 상법과 실질적 의미의 상법이 있다. 형식적 의미의 상법은 명칭을 기준으로 하는 거고, 실질적 의미의 상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체계를 기준으로 하는 거다. 그런데 이 형식적 의미의 상법, 상법전이라고 하는 것을 또 다른 말로 일반 상법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상사 일반법이라고도 불러요. 자, 그리고 이 형식적 의미의 상법은 딱 하나, 상법 전만을 의미하다 보니까 이러한 의미의 상법을 좁은 의미의 상법, 협의의 상법이라고 하는 거고, 실질적 의미의 상법은 이름은 여러 가지 다를 수가 있어요. 은행업을 하는 상인에게 적용되는 은행법, 그다음에 보험업을 하는 상인들에게 적용되는 보험업법, 이렇게 이름은 상법이라고 되어 있지 않는데 체계적으로 상인들에게 적용이 된다더라. 자, 그래서 이 실질적 의미의 상법은 기본적으로 상법 전, 명칭을 기준으로 하는 이 상법 전은 당연히 포함이 되는 거고, 여기에 추가가 되는 게 뭐다? 상사특별법이라고 하는 게 추가가 된다. 그래서 상사특별법에는 이제 각각 은행업을 하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은행법, 그다음에 보험업법,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 시험에 출제가 되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 회사 중에서도 잘 나가는 회사, 그래서 여러분 주식거래, 거래소에서 주식 거래가 되는 대표적인 예로 삼성전자, 현대자동차와 같은 주식 거래가 되는 이러한 기업들을 상장회사라고 하는데, 이 잘 나가는 회사, 상장회사에게만 적용되는 법이 있는데 그거를 자본시장법, 원래 풀네임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는데 짧게 자본시장법이라고 하는데, 이 자본시장법이 상사특별법으로 여러분 시험에 출제된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오히려 잘 못 나가다 보니까 망한 회사가 뭔가 채무를 탕감받거나 이렇게 할 때 사용되는 법이 바로 채무자회생법, 이것도 풀네임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인데, 이 역시 상사특별법에 해당이 된다라고 해서 출제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앞으로 이제 공부하다 보면 상법상 여러 가지 등기를 하게 되는데, 이 등기할 때 적용되는 상사등기 처리 규칙, 이런 것들이 상사특별법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형식적 의미의 상법은 뭐다? 명칭을 기준으로 해서 딱 하나, 상법 전. 그래서 딱 하나,
좁은 의미의 상법, 협의의 상법이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실질적 의미의 상법은 이 형식적 의미의 상법 플러스 뭐가 포함이 된다? 상사특별법이 포함이 된다. 그래서 이 실질적 의미의 상법은 상법전 플러스 추가가 되었죠. 상사특별법이. 그래서 이거를 광의의 상법이라고 불러요. 형식적 의미의 상법은 협의의 상법, 실질적 의미의 상법은 광의의 상법이라고 부른다. 자, 그런데 우리 상사특별법이라고 했는데 우리 법에는 일반법이라고 부르는 게 있고 특별법이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는 지금 상법을 공부하고 있잖아요. 상법을 공부하고 있는데 상법은 누구에게 적용이 되는 법이다? 상인들에게 적용이 되는 법이죠. 근데 이 상인들에게 적용되는 법을 상법이라고 하는데 상인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적용되는 법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적용되는 법이 민법이다. 자,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가 상인일 때에는 상법이 먼저 적용이 되고, 근데 상인도 대한민국 국민은 국민이죠. 상법 영역 내에서 법이 없으면 뭐가 적용이 된다? 민법이 적용이 된다. 자, 그러다 보니까 먼저 적용되는 이 상법을 특별법이라고 하는 거고 민법을 일반법이라고 불러요. 자, 그런데 이와 같이 특별법과 일반법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에요. 상법은 언제나 특별법이다. 그게 아니고 우리 아까 잘 나가는 회사, 상인들 중에서도 잘 나가는 회사, 상장 회사의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이 적용이 된다라고 했잖아요. 자본시장법이 적용이 된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자본시장법과 상법을 비교했을 때는 자본시장법이 특별법이 되는 거고 상법이 일반법이 되는 거예요. 잘 나가는 회사에게 특별히 적용되는 특별법인 자본시장법, 그게 아니라 모든 상인에게 적용이 되는 일반 상법. 자, 그러다 보니까 상법이 민법과 비교해서는 뭐가 된다? 특별법이 된다. 하지만 자본시장법과 비교를 했을 때는 일반법이 된다. 이와 같이 일반법이냐 특별법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개념인 거지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 상법은 뭐에 비해서는 특별법이다? 민법에 대해서는 특별법이다. 하지만 뭐에 대해서는 일반법이 된다? 자본시장법에 대해서는 일반법이 된다. 이와 같이 특별법이냐 일반법이냐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상대적인 개념인 거지 언제나 상법이 일반법 또는 특별법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 하나 주의하시고. 자, 그런데 어떠한 상거래에 관한 분쟁이 발생을 하였다. 그러면 이제 법원에서 A와 B가 서로 다툼이 있다라고 했을 때 A의 손을 들어줄지 B의 손을 들어줄지 법원에서 판사님이 재판을 해야 될 텐데 이때 재판을 할 때 뭐를 근거로 해서 A가 이겼다 또는 뭐를 근거로 해서 B가 이겼다라고 재판을 해야 될 텐데 이때 이 뭐를 근거로 이 뭐의 근거 이 근거를 바로 어려운 말로 법원이라고 해요. 저기 교대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그 관청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법의 근원이라고 해서 이거를 상법의 법원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재판의 소스가 되는 거 가장 쉬운 말로 재판의 근원 소스가 되는 것을 법원이라고 하는데 이 법원과 관련해서는 여러분 시험에 출제되는 것은 뭐 크게 두 가지 어떤 것은 법원이 되고 어떤 것은 법원이 아니다 그게 이제 출제가 되는데 왜 안 들어가? 자, 우리 두 가지가 문제가 돼요. 정관이라고 하는 거, 정관이 뭔지는 아시죠? 뭐 한 번은 기본 강의를 들으신 분들이니까 회사의 기본 규범, 즉 회사의 쉬운 말로 회사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정관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약관이라고 하는 거 두 개가 문제가 되는데 회사의 헌법이라고 하는 정관 얘는 법원에 해당이 돼요. 자, 그래서 정관은 회사 내부에 적용되는 자치법인 정관은 법원에 해당이 된다. 하지만 이와 비교해서 약관이라고 하는 거 얘는 법원이 아니에요. 물론 약관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을 법적으로 구속은 해요.
여러분 약관의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여러분 중에 약관을 한 번도 안 보신 분들은 없을 거예요. 정관은 못 보신 분들이 뭐 대부분일 텐데 약관은 안 보신 분이 진짜 제가 단언코 단 한 명도 없어요. 왜냐면 여러분 중에 네이버, 다음, 뭐 구글 계정 없으신 분들 없죠. 그 메일 가입할 때 뭐 동의하십니까? 뭐 여러 번 클릭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약관이에요. 자, 그래서 이 약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뭐 회사다, 뭐 상인이 대량적인 거래를 할 때 계약서를 미리 공통적인 계약서를 미리 마련을 해두고 이 계약서에 동의하십니까? 라고 해서 동의를 하면 그때 여러분을 계약에 의하여 구속을 하는 거고, 만약에 여러분이 나 이거 마음에 안 들어 라고 해서 동의를 안 하면 여러분을 구속하지 않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얘는 법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동의를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구속을 시키는 거, 이거를 이제 법규라고 하는 거고, 약관은 그래서 법규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두 가지, 정관, 회사 내부 자치규범에 해당하는 정관은 법원성이 있지만 뭐는 법원성이 없다, 약관은 법원성이 없다. 여러분을 구속하기는 하는데 그거는 왜 구속한 거다? 여러분이랑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그래서 계약의 내용으로서 여러분을 구속하는 거지 법규여서 구속하는 게 아니다. 자, 주의하세요. 구속을 하기는 해요. 구속을 하기는 하는데 법규여서 구속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동의를 클릭했기 때문에 계약의 내용으로서 여러분을 구속한다. 그래서 시험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러분은 두 가지 딱 비교해서 정관은 법원성이 인정이 되지만 약관은 법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시험 문제 푸시는 데는 아무런 영향이 없을 테고. 자, 그런데 이 법원이라고 하는 거 우리 아까 형식적 의미의 상법도 공부했고 실질적 의미의 상법도 공부를 했는데, 실질적 의미의 상법에는 여러 가지 법들이 있었잖아요. 여러 가지 법들이 있었는데, 자, 이러한 법들을 적용 순서에 따라서 재판의 결론이 바뀔 수가 있어요. 똑같은 사실관계에 대해서 민법을 적용하면 A가 이기는데 상법을 적용하면 B가 이기는 경우가 있고, 오히려 자본시장법을 적용하면 또다시 A가 이기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어떤 법을 먼저 적용하는지에 따라서 재판의 결론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재판을 하기 위한 법원의 적용 순서가 중요한데, 일단 상법 1조에서 상사에 관하여 제일 먼저 적용되는 게 뭐다? 상법이 먼저 적용이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 제가 아까 모든 상인들에게 적용되는 게 상법이고 상법에 규율하는 게 없으면 민법으로 넘어간다라고 했는데, 일반법인 민법이 적용된다라고 했는데, 상법 1조에서는 중간에 하나를 더 두고 있어요. 우리 여러분 법전 가지고 계시는데 이렇게 문자로 프린트가 되어 있는 법을 성문법이라고 불러요. 문자로 만들어진 법, 성문법이라고 부르고, 그러지 않고 문자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은데 수년간 관습이 쌓여가지고 이게 규범화된 거, 이거를 이제 관습법이라고 하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상법 1조에서 일단 상법이 적용이 되고 상법의 규정이 없으면 민법으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뭐가 중간에 먼저 끼어들었다? 상관습법, 불문법에 해당하는 상관습법이 먼저 적용이 돼요. 그것도 없으면 그제서야 민법 영역으로 넘어간다. 일단 조문 자체가 여러분 시험에 지문으로 등장을 하니까, 자, 상사에 관하여 가장 먼저 뭐가 적용이 된다? 상법이 적용이 된다. 그런데 상법의 규정이 없으면 바로 민법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뭐가 먼저 적용이 된다? 상관습법에 의하고, 그것도 없으면 그제서야 어디로 간다? 상관습법도 없을 때 그때 민법에 의한다라고 해서 상법 1조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만 규정을 하고 있어요. 1순위 상법, 2순위 상관습법, 3순위 민법,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실제 사례에서는 좀 더 세분화해가지고 상법 영역이, 상사법 영역이, 이 상법이라고 하는 상사법 영역이 조금 더 세분화가 되는데, 첫 번째 상사자치법이라고 하는 게 있고, 두 번째 상사특별법, 세 번째 상사일반법, 마지막으로 상사관습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적용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 일단 이 법원을 적용하는 순서의 기본 원칙 중에 하나가 사적 자치의 원리라고 해서 자기들끼리 정한 룰이 제일 먼저예요. 자기들끼리 정한 룰이 가장 먼저 적용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일반법과 특별법이 부딪히면 뭐가 먼저 적용이 된다? 특별법이 먼저 적용이 된다. 자, 그리고 문자로 프린트가 되어 있는 성문법과 관습법이, 즉 불문법이
부딪히게 되면 뭐가 먼저 적용이 된다? 아무래도 문자로 기록되지 않은 관습보다는 문자로 기록되어 있는 성문법이 먼저 우선이 되겠죠. 그래서 성문법이 먼저 적용이 된다. 자, 그리고 어떠한 법이 시행이 되다가 개정이 되어 가지고 새로운 법이 생겼다라고 하면 새로운 법이 먼저 적용이 되는 거고. 그래서 기본 원칙 4가지가 있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가장 먼저 적용되는 것은 뭐다? 1순위는 사적 자치의 원리에 따라서 자치법이 먼저 적용이 돼야 돼요. 자치법이 먼저 적용이 되는데 그 중에서도 상사자치법. 대표적인 예가 회사정관이죠. 회사정관과 같은 상사자치법이 1번 타자로 가장 먼저 적용이 되고, 자, 그 다음에 상사자치법 자기들끼리 정한 룰이 없을 때는 그때는 2순위로 뭐가 적용된다? 형식적 의미의 상법, 일반 상법보다 먼저 특별법인 상사특별법이 먼저 적용이 된다. 그리고 나서 이제 상사특별법이 없으면 그때 상법이라고 하는 형식적 의미의 상법이라고 하는 일반 상법, 상사 일반법이 적용이 되는 거고, 여기까지는 성문법. 자, 그런데 이조차 없으면 그때에는 민법 영역으로 바로 넘어가지 말고 뭐가 먼저 적용이 된다? 상사관습법이 먼저 적용이 된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상사에 관한 법이 없으면 그 이후에 이제 민사 영역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민사 영역으로 넘어가서 이때는 순서 똑같아요. 민사자치법, 민사특별법, 민사일반법. 민사일반법이 민법이라고 하는 거고, 그것도 없으면 이제 민사관습법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그래서 8가지 순서 여러분 시험에 한 2-3번 정도 출제가 된 적이 있는데, 순서 뭐 쉽잖아요. 일단 상자 들어가는 게 먼저 등장을 하는 거고, 상자 들어가는 거 먼저 상사자치법, 상사특별법, 상사일반법, 그 다음에 상사관습법, 그 다음에 이제 민자가 시작이 되는 거죠. 민사자치법, 민사특별법, 민사일반법, 그 다음에 민사관습법. 아시겠죠? 자, 그런데 우리 조약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신 적 있죠? 헌법에 의하여 체결된 조약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헌법 조문에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에서의 이 국내법은 뭘 의미하는 거다? 특별법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사조약은 상사특별법 순서에 들어가는 거고, 민사조약의 경우에는 민사특별법 자리에 들어가는 거고, 조약은 일반법이 아니라 뭐가 된다? 상사조약이면 상사특별법이 되는 거고, 민사조약이면 민사특별법이 되는 거다. 아시겠죠? 정도 보시면 되고. 그래서 우리 상법에 대해서 이제 봤는데, 이 상법이 적용이 되는 상인에 대해서 보자면, 자, 일단 상인의 개념. 상인은 누구를 상인이라고 한다? 상거래에 관한 권리, 의무 또는 법률 효과의 귀속 주체를 상인이라고 한다. 상인이란 상거래에서 발생한 법률 효과의 귀속 주체 또는 권리, 의무의 귀속 주체를 상인이라고 한다. 자, 여러분이 이마트에 가가지고 어떠한 물건을 하나 구매하려고 한다. 그러면 어떠한 물건을 들고 마주치는 사람은 누구예요? 뭐 캐시어라고 하는 거기 그 계산해 주시는 분을 가장 먼저 마주치게 되죠. 자,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은 물건을 구매한다. 자, 물건을 구매하게 되면, 자, 여러분을 갑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물건을 구매하게 되면 권리가 발생을 하고 의무도 발생을 해요. 권리는 어떠한 권리? 이 물건을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권리가 발생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에 대응해서 여러분은 물건 값,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이에 상대방, 누군가는 이 물건을 여러분에게 주어야 할 의무가 발생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누구에게 발생을 해요? 여러분 어디 가서 물건을 구매했어요? 이마트 가가지고 물건을 구매를 했는데, 이와 같이 물건을 여러분에게 교부할 의무, 그 다음에 대금을 지급받을 권리, 누구에게 발생해요? 거기 물건 계산하는 아주머니에게 발생을 해요? 아니죠. 이마트라고 하는 회사 자체에 발생을 하는 거죠. 자, 그 이유, 그래서 이 권리와 의무의 귀속이 이마트에게 귀속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상인이 된다? 이마트가 상인이 되는 거지,
물건을 계산하는 점원이 상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상인은 상거래로 인한 권리 의무의 귀속 주체, 권리 의무 같은 말로 법률 효과의 귀속 주체가 바로 상인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마트에 가가지고 물건을 구매했을 때 누가 상인이 된다? 이마트가 상인이 되는 거지 점원이 상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자, 그리고 이마트에 지금은 현재 사장님은 아니시지만 과거 사장님이셨던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용진이 형 있잖아요. 정용진 회장님이 이마트의 대표이사였다라고 쳤을 때 누가 상인이 된다? 이마트가 상인이 되는 거지 정용진 회장님이 상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기관이 상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점원, 즉 물건값 계산해 주시는 캐시어분이 상인이 되는 게 아니고 기관, 이마트의 사장이신 정용진 회장이 상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누가 상인이 된다? 법률 효과, 권리 의무의 귀속 주체인 이마트가 상인이 되는 거지 점원, 캐시어 분이 상인이 되는 건 아니고 그다음에 기관 정용진 회장이 상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기억 잘 하시고 점원과 기관에는 권리 의무가 귀속되지 않기 때문에 상인이 아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갑이라고 하는 남자분이 계셨는데 이 남자분이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신용불량자가 되었대요. 그런데 뭔가 가게를 꾸려나가기 위하여 일을 해야 되는데 할 줄 아는 게 이분이 당구는 조금 잘 쳤나 봐요. 그래서 당구장 운영을 하고 싶은데 자기 스스로가 신용불량자이다 보니까 자기 명의로 당구장 영업을 할 수는 없고 와이프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해가지고 당구장 영업을 하였다. 자, 당구장 영업을 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겠죠. 당구대를 손님들에게 제공을 하고 그로부터 이제 비용을 받고 이렇게 거래를 하게 될 텐데 그러면 이때 과연 이 남편이 상인이 되는 거냐 아니면 사업자 등록 명의자인 아내가 상인이 되는 거냐 요게 문제가 되는데 자, 법률 효과의 귀속 주체다 이게 상인이다 라고 했는데 누구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 효과의 귀속 주체가 상인인 거냐 누구를 기준으로 한다? 거래 상대방을 기준으로 해서 법률 효과의 귀속 주체가 바로 상인이에요. 자, 그래서 고객에 대한 관계에서 누가 당구 서비스를 제공을 했어요? 남편이 서비스를 제공했죠. 그리고 나서 비용을 받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상인이 되는 거지 사업자 등록 명의자 그리고 사업을 했으니까 나중에 세금을 낼 텐데 이 납세 명의자인 아내가 상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주의하실 게 요거 거래 상대방이라고 하는 고객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 효과의 귀속을 기준으로 상인 여부를 판단하는 거지 누구를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 국가에 대한 관계에서 영업허가, 사업자 등록이나 납세 명의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남편이 아내 명의로 당구장 영업을 했을 때 고객에 대한 관계, 거래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 효과가 귀속되는 것은 남편이다 보니까 남편이 상인이 되는 거지 영업허가나 납세 명의 기준이 되는 아내가 상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왜 도움 닫기를 해야 되지? 자, 일단 우리 잠깐 그 상법 영역에서 빠져나가서 민법에 관한 문제를 잠깐 좀 언급을 해보자면 왜 민법에 능력제도라고 하는 게 있어요. 민법에 능력제도가 있는데 이 능력이 능력이 뛰어나다 그런 능력이 아니라 일정한 자격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 능력제도 민법에 있는 능력제도에는 크게 네 가지 권리 능력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의사 능력, 그 다음에 행위 능력, 불법 행위 능력 네 가지 능력이 있는데 권리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상으로는
또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권리 의무의 귀속 주체가 될 수 있는 능력, 이거를 이제 권리 능력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시험에 그런 게 나오지 않으니까 쉽게 말해서 숨쉬는 능력, 살아있다, 사람이다, 이게 바로 권리 능력이에요. 권리 능력, 숨쉬고 있다, 살아있다, 사람이다. 쉽게 사람이다, 얘는 사람이다, 이게 권리 능력인 거고, 그다음에 의사 능력이라고 하는 거, 어떠한 행위가 어떠한 효과가 발생하는지, 법률상으로 어떠한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을지 이거를 이제 인식할 수 있는 능력, 이거를 의사 능력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정신이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사람이 소주 10,000병을 마셨다. 소주 10,000병을 마셔서 고주망태가 된 사람에게 저기 당신이 가지고 있는 저기 분당에 있는 땅 저에게 주세요라고 했더니 술이 취해가지고 그래 했다. 이거를 인정해주면 안 되겠죠. 제정신이 아닌데. 자, 그래서 이렇게 제정신인 능력, 이거를 의사 능력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권리 능력과 이제 의사 능력 두 가지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자, 권리 능력, 숨쉬고 있다. 우리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 제가 말하는 사람에는 두 가지의 종류가 있죠. 우리와 같이 피땀 눈물이 있는 사람을 자연인이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법이 어떠한 인격체를 만들어 놓은 거, 이거를 법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자연인과 법인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을 텐데, 자연인은 언제 숨을 쉬어요? 엄마 뱃속에서 응애 하고 출생을 했을 때부터 꼴까닥 하고 사망을 했을 때까지 숨을 쉬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자연인의 경우에는 권리 능력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있다? 출생했을 때부터 사망했을 때까지 권리 능력을 갖게 되죠. 뭐 이거는 이제 쉽고, 중요한 거는 이제 법인인데, 가장 대표적인 법인, 회사와 같은 법인의 경우에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권리 능력을 갖는가, 요거 이제 자주 출제가 되죠. 특히 일단 탄생하는 것은, 회사는, 법인은 언제 탄생을 한다? 설립 등기라고 하는 것을 했을 때 탄생을 한다. 설립 등기를 했을 때 탄생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러면 언제 꼴까닥 사망을 한다? 청산사무 대표적인 예가 빚 갚는 거죠.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빚을 질 수가 있는데, 이 빚 갚는 절차가 완전히 사실적으로 종결했을 때, 그때 사망하게 된다. 자, 중요한 게 사실상이에요. 법률상 종결이 아니라, 그래서 뭐 청산 등기를 했다, 해산 등기를 했다와 같이 법률적으로 어떠한 표시를 했다라고 해서 종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사실적으로 종결했을 때 그때 권리 능력이 소멸한다라는 거. 그래서 청산 사무를 사실상 종결했을 때 권리 능력이 소멸한다. 그래서 자연인은 출생했을 때부터 사망했을 때까지, 법인의 경우에는 설립 등기 시에부터 청산 사무를 사실상 종결했을 때까지 권리 능력을 갖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 의사 능력이 제정신이다라고 했는데, 소주 10,000병을 마신 음주 명정자, 또는 뭐 하나 추가하자면 신생아가 어떠한 행위에 법률적인 효과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알 길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음주 명정자 또는 신생아, 이러한 사람들은 의사 능력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권리 능력과 의사 능력, 이 두 가지 능력이 만약에 흠결된 상태에서 어떠한 법률 행위를 하면 어떠한 효과가 발생하느냐라고 하면, 이 두 가지가 만약에 없을 때 법률 행위를 하게 되면 이때는 무효예요. 무효. 즉 이미 사망한 사람이 어떠한 법률 행위를 했다라고 하면 무효가 되겠죠, 당연히. 자, 이와 같이 권리 능력과 의사 능력이 흠결된 상태에서 법률 행위를 하게 되면 그 법적 효과는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그래서 이 무효가 된다라는 거 주의하시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행위 능력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제가 의사 능력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의사 능력이 없는 사람의 대표적인 예를 2명, 소주 10,000병을 마셔서 음주 명정 상태가 되었다, 아니면은 이제 갓 태어난 신생아, 이 사람은 의사 능력이 없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소주를 어느 정도 마셔야지 의사 능력이 상실이 되는가? 어떠한 사람은 진짜 소주 딱 한 잔만 먹어도 의사 능력이 상실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소주 10병을 마셔도 멀쩡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리고 뭐 나이로 치자면 누구는 20살이 넘어도, 아니 뭐 40이 넘어도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누구는 뭐 예전에 그 조선시대 때 율곡 선생은 9살에 장원급제를 했대잖아요. 이렇게 나이 9살에도 세상의 이치를 깨닫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나이는 어느 정도 먹어야지 의사 능력이 생기는가? 이게 사람마다 각색이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일률적으로 딱 정해놓은 거, 그게 바로 행위 능력 제도예요. 의사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일률적인 기준에 따라서 판단하기 위하여 만든 제도가 행위 능력 제도인데, 이 행위 능력 제도와 관련해서는 과거에는 이제 행위 능력이 없다라고 해서 행위 무능력자다라고 불렀었는데, 이게 뭔가 어감이 안 좋다라고 해서 제한 능력자라고 바꿨는데, 행위 무능력이나 뭐 제한 능력이나 뭐 비슷한 것 같은데, 어찌됐건 제한 능력자 3명을 기억하세요. 제한 능력자 3명. 일단 나이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미성년자, 미성년자는 제한 능력자라서 스스로 법률 행위를 단독으로 하지는 못한다. 자, 그 다음에 미성년자와 비슷하게 뭐 이런 표현을 쓰는 게 적합한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기억이 쉽게 상태가 반쯤 나쁜 사람, 이 사람을 과거에는 한정치산자라고 불렀는데 법을 바꿔가지고 이제 피한정후견인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미성년자와 피한정후견인, 이 둘은 상태가 반쯤 나쁘다라고 기억하시고, 미성년자와 피한정후견인의 경우에는 상태가 반쯤 나쁘다. 그 다음에 이제 과거에 금치산자라고 불렀던 피성년 후견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피성년 후견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상태가 매우 나쁜 사람이에요. 상태가 매우 나쁜 사람. 대표적인 예로 치매 할아버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주의하실 게, 치매 할아버지라고 해서 반드시 피성년 후견인인 건 아니고, 치매에 걸린 할아버지를 자식들이 우리 아버지 가만둬서는 큰일 나겠다라고 해서 가정법원에다가 신청을 해가지고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받으면 그 사람을 이제 피성년 후견인이라고 부르는데, 이 피성년 후견인 치매 할아버지의 경우에는 상태가 완전히 나쁘다. 상태가 완전히 나쁘다. 미성년자와 피한정 후견인은 반쯤 나쁜 거고, 피성년 후견인은 완전히 나쁜 사람을 피성년 후견인이라고 한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제한 능력자 3명은 스스로 단독으로는 법률 행위를 하지 못해요. 뭐 매매계약과 같은 법률 행위를 단독으로 하지는 못한다.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이 도움을 주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법정 대리인이라고 부른다. 법이 정한 대리인, 법정 대리인. 그래서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 가장 대표적인 예로 아버지와 어머니가, 즉 친권자가 법정 대리인이 되게 되는데, 제가 미성년자와 피한정 후견인의 경우에는 상태가 반쯤 나쁘다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반절만 누군가가 보완을 해주면 법률 행위를 할 수가 있다. 그 반절을 보완해 주는 게 바로 법정 대리인의 동의예요. 그래서 미성년자와 피한정 후견인은 상태가 반쯤 나쁜데, 이 부분을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통하여 메워주게 되면 스스로 법률 행위를 할 수가 있다. 아니면 그냥 아예 깔끔하게 법정 대리인이 대신 해주든가, 법정 대리인이 대신 해주는 것을 대리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미성년자와 피한정 후견인의 경우에는 스스로 단독으로는 법률 행위를 하지 못하지만 2가지 방법. 첫 번째,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서 하거나, 아니면 법정 대리인이 아예 대리를 해주거나, 2가지 방법에 의해서 법률 행위를 할 수가 있다. 자, 그런데 피성년 후견인의 경우에는 제가 상태가 완전히 나쁘다고 했잖아요. 텅 비어 있어요, 상태가. 자, 그러다 보니까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가지고 반절을 메워봤자 법률 행위를 하지 못해요. 주의하실 게, 피성년 후견인의 경우에는 동의를 받아서는 하지 못한다라는 거, 요거 주의하시고. 하지만 법정 대리인이 대리해 주는 거, 요거는 가능하다. 자, 그러다 보니까 상태가 완전히 나쁜 치매 할아버지의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이 대신해 주는 것만 가능해요. 대리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자, 그런데 우리 아까 권리 능력과 의사 능력이 흠결된 상태에서 어떠한 법률 행위를 하게 되면 이거는 무효라고 했잖아요. 무효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거, 이거를 이제 무효라고 하는 거고. 자, 그런데 제한 능력에 위반했을 때, 이때에는 무효까지는 아니에요. 무효까지는 아니고 취소, 여기다 써놓으세요. 취소 가능이다. 취소할 수 있을 뿐인 거지 무효까지는 아니다.
무효와 취소 가능. 이게 어떠한 차이가 있냐면, 자, 어떠한 미성년자 만 16세 미성년자가 어떠한 계약을 체결을 해 온 거예요. 자, 원래는 아버지의 동의를 받아서 체결을 하거나 아니면 아버지가 대신 해주는 거나 둘 중에 하나만 가능한데, 동의도 받지 않고 아버지가 대신해 주는 것도 아니고 단독으로 어떠한 계약을 체결을 하고 왔다라고 했을 때, 근데 이 만 16세, 16세면 이제 고딩인가요? 이 고딩이가 계약을 체결해 왔는데 아버지가 딱 보기에 어이구, 우리 아들 참 똘똘하네, 나보다 더 좋은 계약을 체결해 왔네 라고 하면, 그때는 그냥 아유 잘했어 하고 넘어가면 돼요. 그냥 넘어가면 이거는 유효가 돼요. 취소를 하지 않으면 그냥 유효로 남아있게 된다. 그런데 에휴, 16세가 그러면 그렇지, 정말 택도 아닌 계약을 체결을 하고 왔다. 이때 아버지가 마음에 안 들면, 아유 이거 우리 아들이 계약을 체결해 왔는데 이거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나 이거 취소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법정 대리인이 이거를 취소권을 행사하게 되면, 그때는 이게 효력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무효와 취소의 차이점. 취소는 취소를 안 하면 그대로 유효로 남게 된다. 반면에 무효는 그냥 처음부터 효력이 없어요. 무효예요. 그래서 권리 능력과 의사 능력이 흠결된 상태에서의 법률 행위는 무효가 되는 거고, 행위 능력, 제한 능력 위반의 경우에는 이거는 무효까지는 아니고 취소 가능할 뿐이다. 취소가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취소 안 해도 돼요. 취소 안 하면 유효가 되는 거고, 취소를 하게 되면 효력이 없어지는 거고. 아시겠죠? 그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불법행위 능력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불법행위 능력은 만약에 누군가에게 불법행위를 통하여 손해를 발생시켰다라고 했을 때 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 그거를 바로 불법행위 능력이라고 한다. 간단하게 보시면 되는 거고. 그럼 퀴즈 하나 볼까요? 퀴즈. 자, 피성년 후견인이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법률 행위를 하면 무효이다? 자, 일단 제한 능력자 3명,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3명이 있었는데, 일단 미성년자랑 피한정 후견인은 같고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하다. 동의를 얻어서 하거나 아니면 대리를 통해서 하거나. 하지만 피성년 후견인의 경우에는 뭘로는 안 된다? 대리를 통해서만 가능하지 동의를 받아서는 안 된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동의를 받아서 했죠. 동의를 얻어서는 못하죠. 피성년 후견인은 동의를 받아서는 못해요. 자, 그래서 제한능력 위반이다. 제한능력 위반인데, 제한능력 위반은 무효까지는 아니고 뭐라고 그랬어요? 취소가 가능하다라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법률행위를 하면 무효이다라고 하면 틀린 질문이 되는 거고, 무효가 아니라 뭐가 가능하다? 취소가 가능할 뿐이다. 행위능력제도 위반이기 때문에 권리능력, 의사능력 위반은 무효가 되지만 행위능력제도 위반은 무효까지는 아니고 취소이다.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아까 권리 능력이 있다, 쉬운 말로 사람이다 라고 했잖아요. 사람이다. 자, 그런데 이거를 또다시 어떻게 표현하냐면,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다, 그래서 인격이 있다 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앞에 하나 더 추가해 가지고 법인격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문제는 우리 자연인의 경우에는 뭐 특별히 어려울 게 없는데, 회사의 경우에 뭐 기본 강의가 아니니까, 여러분 회사를 만들 때에는 일단 실체 형성 절차를 거치죠. 실체 형성 절차를 거친 다음에 뭐를 하면? 설립 등기를 하면, 이때 회사가 응애하고 탄생을 한다라고 했죠. 자, 그런데 회사가 열심히 운영을 하다가 뭔가 문제가 있어서 해산을 하게 된다. 해산을 하고 해산 등기 또는 뭐 청산 등기를 했다라고 해서 바로 권리 능력이, 법인격이 소멸을 하는 것은 아니고, 언제 법인격이 소멸을 한다라고 했어요? 청산 사무를 사실상 종결했을 때. 청산 사무를 사실상 종결했을 때 법인격이 소멸을 한다라고 했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회사는 언제부터? 설립 등기 시부터 청산 사무를 사실상 종결했을 때 요만큼의 구간의 권리 능력을
갖게 되는데, 문제는 회사가 해산을 했다. 해산을 해서 청산사무가 사실상 종결될 때까지, 이때까지의 회사를 우리 뭐라고 부른다? 해산 후의 회사라고 불러요. 또는 뭐 같은 말로 청산 중의 회사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런데 이 해산 후의 회사, 청산 중의 회사의 경우에는 법인격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청산사무가 사실상 종결될 때까지 노란색 구간까지 법인격이 있다 보니까 이 빨간색 구간은 당연히 법인격이 있죠. 법인격, 즉 권리 능력이 있죠. 반면에 이것과 비교해야 될 회사가 아직 설립 등기를 하기 이전의 회사, 이 회사를 뭐라고 부른다? 설립 중의 회사라고 부른다. 실체 형성 절차를 거치는 기간 동안에 회사를 만드는 준비 단계의 회사, 설립 중의 회사라고 하는데, 이 설립 중의 회사는 법인격이 있어요, 없어요? 법인격은 설립 등기 이후부터 생기잖아요. 이때부터 생기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설립 중 회사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권리 능력이 없다. 아셨죠? 그래서 설립 중의 회사하고 그다음에 청산 중의 회사하고 이 두 가지 비교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설립 중의 회사, 설립 중의 회사는 아직까지 설립 등기 전이죠. 설립 등기 전이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사람이 아니다.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여러분 시험에 출제가 될 수도 있고, 자, 이게 다 똑같은 말이라고 했잖아요. 사람이 아니다. 권리 능력이 없다. 법인격이 없다. 인격이 없다. 다 같은 말로 출제될 수가 있는 거고. 반면에 청산 중의 회사, 해산 후에 청산 중의 회사의 경우에는 사람의 지위에 있다. 즉 사람이다. 법인격이 있다. 권리 능력이 있다. 다 같은 말로 표현이 되는 거고. 그래서 설립 중의 회사, 설립 등기가 이루어지기 전 단계의 설립 중 회사와 해산 후 청산 사무를 사실상 종결할 때까지의 회사, 청산 중의 회사, 이 두 가지를 비교하세요. 그래서 설립 중의 회사는 권리 능력이 없지만 청산 중의 회사는 권리 능력이 어느 범위에서 청산 사무를 실행하는 범위 내에서, 청산 사무를 하는 범위 내에서는 여전히 권리 능력이 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상인의 종류가 나오는데, 상인의 종류에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당연 상인과 의제 상인으로 구별을 해볼 수가 있죠. 먼저 당연 상인이라는 거 법조문 보시면, 당연 상인은 뭘 당연 상인이라고 한다? 자기의 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당연 상인이라고 한다. 그래서 개념 요소가 두 개죠. 자기의 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당연 상인이라고 한다. 이때 자기 명의라고 했는데, 이 자기 명의가 뭐예요? 이게 우리 아까 상인의 개념에서 상인이라고 하는 것은 상거래로 인한 법률 효과의 귀속 주체, 권리 의무의 귀속 주체라고 했는데, 이 명의라고 하는 게 바로 법률 효과, 권리 의무의 귀속 주체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명의라고 하는 것은 법률 효과, 권리 의무의 귀속 주체를 명의라고 표현을 한다. 근데 이 명의와 구별을 하셔야 될 게 계산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우리 나중에 상행위 강론에서 위탁매매인을 공부하죠. 자, 저기 시골에 있는 농민이 열심히 무와 배추를 재배를 했는데, 이거를 가락동에 있는 고객에게 직접 판매하기가 힘들다 보니까 이거를 누구에게 맡긴다? 위탁 매매인에게 맡긴다. 위탁 매매인에게 제가 재배한 무와 배추를 좋은 가격에 팔아주세요 라고 했을 때, 네 알겠습니다 라고 이 위탁 매매인은 가락동에 있는 이 고객과 거래를 할 때 자신의 명의로, 그 다음에 이 위탁자라고 하는 농민의 계산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하는데,
자신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얘기는 이 위탁 매매인이 매도인이 되는 거고 이 고객이 매수인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자신의 명의, 즉 매매라고 하는 계약에 매도인의 지위, 매수인의 지위, 매도인과 매수인으로서의 법률 효과의 귀속은 이 위탁 매매인에게 귀속이 돼요. 하지만 계산이라고 하는 것은 손익의 귀속 주체를 계산이라고 하죠. 즉, 그래서 무와 배추를 비싼 가격에 잘 팔았다, 아니면 헐값에 잘못 팔았다라고 했을 때 이 손익의 귀속은 누구의 귀속이 된다? 농민의 계산으로 했기 때문에 농민에게 손익이 귀속이 된다. 그래서 이 명의와 계산이라고 하는 단어를 구별을 하세요. 명의는 법률 효과의 귀속 주체를 명의라고 하는 거고, 계산이라고 하는 것은 손해와 이익, 손익의 귀속 주체를 계산이라고 한다. 그래서 자기의 계산이라고 하는 것은 뭐 손익의 귀속 주체가 된다는 의미인 거고, 명의라고 하는 것은 법률 효과의 귀속 주체가 된다는 얘기다. 그래서 우리 아까 상인은 상거래로 인한 법률 효과의 귀속 주체가 상인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당연 상이잖아요. 당연 상인이기 때문에 자기 명의로 해야 된다. 자기에게 법률 효과가 귀속이 되어야 된다. 당연 상인도 상인이기 때문에 자기 명의로 해야 되는 거고, 아까 봤던 위탁 매매인에 관한 조문에서 위탁 매매인은 자기 명의로, 그죠? 자기 명의로 타인의 계산으로, 타인, 위탁자라고 하는 농민 말하는 거예요. 농민에게 손익이 귀속이 된다. 그래서 자기 명의로, 위탁 매매인의 명의로 타인, 농민의 계산으로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위탁 매매인이라고 한다. 미리 한번 법조문 한번 봐두시도록 하시고, 우리 지금 당연상인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당연상인은 개념 요소가 두 가지다. 자기 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가 당연상인인데, 자기 명의라고 하는 것은 뭐 쉬운 거고, 그다음에 계산하고만 조금 비교해 보시면 되는 거고, 중요한 게 상행이에요. 상행위를 하는 자를 당연상인이다라고 했는데, 이 상행위라고 하는 거 어떻게 판단하느냐? 법률에 의하여 판단을 해요. 그래서 법률, 상법에 22가지가 있고 특별법에 2가지, 그래서 딱 24가지만을 상행위라고 법이 규정을 하고 있다. 그래서 상법의 22가지, 상사특별법에 해당하는 특별법의 2가지가 있는데, 뭐 이거는 그냥 이름만 알아두시면 되고, 신탁법과 담보부 사채 신탁법에 1가지씩 있다, 이 정도만 기억하고 계시면 되는 거고, 중요한 게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즉 상법 4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22가지인데 이 상법 4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 22가지를 기본적 상행위라고 부른다. 그럼 46조 잠깐 볼까요? 이따가 쉬는 시간에 이것 좀 봐주세요. 이게 자꾸 도움 닫기를 해야 넘어가. 자, 46조에 기본적 상행위라고 되어 있는데, 46조에 22가지를 규정을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 22가지는 딱 진짜 22가지로 딱 잘라놓은 거예요. 예를 들어 놓은 게 아니라 22가지로 딱 잘라놨다. 그래서 이거를 법률 용어로 한정성이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기본적 상행위의 개념 요소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딱 잘라놨다, 한정성. 자, 그 다음에 조문을 보시면 기본적 상행위, 자, 영업으로 다음 행위를 상행위라고 한다라고 해서 이 다음의 행위가 이제 22가지인 거고, 다음의 행위가 22가지, 대표적인 예로 첫 번째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기타 재산의 매매라고 해서 가장 기본적인 게 매매인데, 이 매매 행위를 한다라고 해서 무조건 당연상행이 되는 건 아니에요. 매매 행위가 무조건 상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뭘 하기 위해서 매매를 해야 된다? 영업으로 매매를 해야 돼요. 여러분 뭐 혹시 종교 뭐 이런 거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뭐 교회 다니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가끔씩 교회에서 무슨 바자회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무슨 아나바다 뭐 이런 그 운동이 있었는데, 아나바다,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뭐 바꿔 쓰고 뭐 이거 아나바다 운동이 있었는데, 어떠한 그 교회에 다니는
그 신도 분이 자기가 안 쓰던 물건을 가져와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판매를 하고, 근데 그 판매를 하고 나서 그거를 막 그걸로 돈을 벌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거를 통해서 뭔가 봉사 활동을 하고 뭐 이러한 행위를 하는 거이다 보니까 똑같은 매매라고 하더라도 이게 영업으로 해야만이 상행위가 되는 거지, 뭐 취미로 봉사 활동으로 뭐 이렇게 매매 행위를 해서는 상행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중요한 키포인트가 뭐다? 영업으로 해야 돼. 영업으로 22가지 다음 행위를 할 때 그때 기본적 상행위라고 부른다. 그래서 기본적 상행위의 두 번째 개념 요소는 영업성이에요. 영업성. 22가지로 잘라놨다. 한정성. 그 다음에 영업으로 해야 된다. 영업성.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어떠한 행위를 하는데 너무 영세해서는 안 돼요. 지나치게 영세해서는 안 된다. 즉 오로지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물건을 제조하거나 노무에 종사하는 자의 행위는 상행위라고 부르지 않아요. 이거를 기업성이라고 불러요. 오로지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물건을 제조하거나 노무에 종사하는 자의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해서 어느 정도 규모가 있어야 된다. 쉽게 말해서 우리 그 시장통용어로 사업자성이 있어야 돼요. 근로자여서는 안 되고 사업자성,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자성이 있는 그러한 기업성을 갖춰야 된다. 그래서 기본적 상행위의 개념 요소는 세 가지. 한정성, 딱 22가지로 잘라놨다. 예시가 아니다. 그 다음에 영업으로 해야 된다. 영업성. 너무 영세해서는 안 된다. 기업성. 오로지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물건을 제조하거나 노무에 종사하는 자의 행위는 상행위가 아니다. 그래서 세 가지 한정성, 영업성, 기업성 세 가지 요소를 갖춰야 되는데 그 중에서 특히 이 영업성이라고 하는 거가 다시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영업성 쉽게 말해서 돈 벌려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영리성, 이윤을 추구해야 된다. 영업성이 영업이기 위해서는 이윤을 추구해야 된다. 영리성이 있어야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딱 한 번만 하면 안 되는 거고 지속적으로 해야 돼요. 앞으로 계속하여 하는 것만을 영업성이라고 한다. 그래서 물론 최초의 행위의 경우에는 딱 한 번이지만 앞으로 계속할 의사가 있다라고 하면 계속성이 인정이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 나는 진짜 내 평생에 딱 한 번만 매매를 하고 더 이상 안 할 거야 라는 행위다라고 하면 그때는 영업성이 없어요. 1회여서는 안 되는 거고 계속성을 갖춰야 되는 거고. 자, 그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대외적 인식 가능성인데, 요즘은 조금 덜한 것 같은데 과거 코로나 시절만 하더라도 뭐 여러 가지 그 젊은이들이 취업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주식 투자에 많이 이렇게 매진하고 막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 여러분 주식 투자 왜요? 돈 벌려고 하죠. 그죠? 자, 그런데 어떠한 그 만 29세 청년이 취업이 안 되다 보니까 자기 방에 딱 박혀가지고 하루에도 뭐 여러 번씩 단타 매매를 하면서 열심히 돈을 벌고 있다. 영리성 갖추었죠. 그죠? 그리고 딱 한 번 주식 투자하고 말 게 아니라 앞으로 취업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돈을 벌 거예요. 그래서 계속성은 있어요. 하지만 뭐가 없다? 자기 방에 갇혀가지고 주식 투자하는 것은 일반 사람들로 하여금 대외적 인식 가능성이 없어요. 요게 없다 보니까 그 주식 투자 행위를 영업이라고 부르진 않아요. 그래서 세 가지 대외적 인식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겉보기에 남들이 아, 저 사람 사업하는구나를 인식할 수 있을 때 그거를 영업성이라고 한다. 그래서 영업성의 개념 요소 세 가지. 첫 번째 영리성, 그 다음에 계속성, 세 번째 대외적 인식 가능성. 아시겠죠? 뭔가 이렇게 틀이죠, 틀이. 기본적 상행위 중요하니까 한 번 더. 기본적 상행위라고 하는 것은 일단 세 가지 큰 덩어리로 딱 22가지로 잘라놨다. 한정성. 봉사활동은 기본적 상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영업으로 해야 된다. 영업성. 그 다음에 너무 영세해서는 안 된다. 오로지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물건을 제조하거나 노무에 종사하는 자의 행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해서 기업성을 갖춰야 되는 거고, 특히 이 중에서 중요한 게 영업성이다. 영업성이라고 하는 거 돈 벌려고 해야 된다. 영리성. 그 다음에 딱 한 번만 해서는 안 되고 앞으로 쭉 해야 된다. 계속성. 자기 방에 박혀가지고 주식 투자하는 것만으로는 영업이라고 보지 않고 대외적 인식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기본적 상행위의 개념에 대해서 보시고, 근데 여기 지금 영리성이라고 이윤을 추구하는 것을 영리성이다라고 했는데, 우리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게 상법 총칙이죠. 상법 총칙에서 상인 그리고 상행위를 공부하게 되는데,
상인의 개념 요소 또는 상행위의 개념 요소로서의 이 영리성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돈 벌려고 하는 거 이윤 추구만으로 충족을 해요. 근데 우리 이제 며칠 후에 회사법 공부하게 될 텐데 우리 상법 169조에서 회사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는데 회사의 개념으로 그냥 간단하게 표현을 하자면 회사는 영리법인이에요. 회사는 영리법인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이 상인과 상행위의 개념 요소로서의 영리성은 단순히 이윤 추구만 하면 되지만 나중에 우리 공부할 회사법에서의 영리법인에서의 회사법에서의 영리는 단순히 이윤을 추구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렇게 추구한 이윤을 누구에게? 회사의 구성원, 회사의 지분을 가진 자, 사원에게 분배까지 해야만이 영리성이 충족이 된다. 그래서 요거 뭐 별것도 아닌데 자주 출제가 되니까 요즘은 조금 덜한 것 같은데 예전에는 너무 많이 출제가 돼가지고 그래서 상인의 개념 또는 상행위의 개념에서의 영리란 뭐만으로도 충족이 된다? 이윤 추구를 의미한다. 그런데 이것과 비교하실 게 회사의 개념인데 회사는 짧게 말해서 영리법인이라고 하는데 이 영리법인에서의 영리는 뭐까지 포함해야 된다? 이윤 추구는 당연한 거고 이렇게 추구한 이윤을 분배까지 해야만이 영리성의 개념이 충족이 된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주 여러분 시험에 출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서울시와 같은 공법인이 재원 마련 목적에서 외국인들에게 뭐 관광 기념품을 판매를 했다. 그래서 원가 7,000원짜리 티셔츠를 뭐 3,000원 남겨가지고 10,000원에 판매를 했다라고 하면 3,000원의 이득이 생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서울시와 같은 공법인이 3,000원의 이윤을 추구하는 범위에서 뭐가 될 수는 있다? 상인이 될 수는 있다. 상인이 될 수 있다 보니까 상인에게 적용되는 상법이 서울시에도 적용이 될 수는 있다. 하지만 이렇게 취득한 이윤을 서울 시민들에게 분배는 하지 않죠. 자, 그러다 보니까 분배를 하지 않다 보니까 회사의 개념에서의 영리성은 충족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가 간단하게 상인이 될 수는 있지만 뭐가 되지는 못한다? 회사가 되지는 못한다. 이게 여러 번 출제가 되었으니까. 자, 서울시와 같은 공법인이 재원 마련 목적으로 관광 기념품을 판매를 하였다라고 했을 때 이때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에 3,000원에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건 가능하다? 상인이 되는 것은 가능하다. 같은 말로 상인이니까 상법이 적용될 수는 있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하지만 이익 분배는 하지 않기 때문에 뭐가 될 수는 없다? 회사가 될 수는 없다. 서울시는 상인이 될 수는 있다. 상인이기 때문에 상법이 적용될 수는 있다. 하지만 뭐가 되지는 못한다? 회사가 되지는 못한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 46조 아까 봤던 거 기본적 상행위는 세 가지 개념 요소 영업성 그러니까 먼저 한정성부터 한정성 다음에 행위 22가지로 잘라놨다고 했죠. 한정성 그 다음에 영업성 영업으로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기업성 오로지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물건을 제조하거나 노무에 종사하는 자의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해서 기업성. 요 문구 있잖아요. 삐끔 친 밑줄을 그어놓은 거 요게 그대로 지문으로 자주 등장을 하니까 기업성에 관한 문구 잘 기억하시고 이제 22가지로 잘라놨다라고 했는데 뭐 이거를 여러분이 막 머리 글자 따가지고 암기하고 그러실 필요는 없고 기본적 상행위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는 알고 계셔야 되는데 주의하셔야 될 거 몇 가지 체크해 드릴게요.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매매 가장 기본적인 상인들의 행위죠. 매매. 자, 그 다음에 임대차 빌려주는 거 있죠. 빌려주는 거. 그다음 이제 3호에 제조, 가공, 수선이라고 했는데 수선을 주셔야 돼요. 수선. 여러분 그 카센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동차 수리업자, 카센터 이게 이제 수선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래서 카센터 업주는 당연 상인에 해당이 돼요. 상행위를 하는 기본적 상행위를 하는 당연 상인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전기, 전파, 가스, 물의 공급에 관한 행위라고 했는데 이거 주로 공법인이 담당을 하죠. 그래서 공법인에게도 서울시와 같은 공법인에게도 상법이 적용될 수는 있는 거고. 그다음에 작업도급의 인수 건설회사 말하는 거예요. 건설회사. 그다음에 노무도급의 인수 이게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 보면 막 새벽에 인력시장에서 막 모닥불 피워놓고 막 이렇게 모여 있다가 뭐 몇 명이요 이렇게 하면 막 뛰쳐가가지고 봉고차 타고 막 이렇게 그 흔히 말하는 우리 막노동하러 가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이렇게 인력 공급 업체 이거를 이제 노무도급의 인수라고 부르는 거고, 그다음에 출판, 인쇄 또는 촬영에 관한 행위 이것도 기본적 상행위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7호 보시면 광고, 통신, 뭐 광고회사, 그다음에 뭐 통신, 뭐 SK텔레콤 뭐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중요한 게 정보예요, 정보. 뭐 요즘 뭐 IT 시대다라고 해서 뭐 여러 가지 뭐 인포메이션 이런 것들이 난무하는데, 이때 정보는 이 인포메이션이 아니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정보는 뭐를 말하냐면 다른 사람의 기밀 탐지, 기밀 탐지가 바로 정보예요. 쉽게 말해서 흥신소, 심부름센터 이게 정보를 말하는 거지. 그래서 다른 사람의 기밀, 뭐 대표적인 예로 뭐 배우자의 불륜 현장을 뭐 조금 포착해 달라, 아니면 다른 사람의 신용 상태 또는 재산 상태 이런 것들을 조금 확인해 달라라고 하는 거, 이거를 업으로 하는 거, 흥신소, 심부름센터 이게 정보에 해당하는 거지. 경영기법을 자문해주고 돈을 받는 사람 이거는 기본적 상의가 아니다라는 거, 요거 주의하세요. 이거는 아니다. 경영기법을 자문해주는 이러한 정보는 당연상인에 해당하지 않는 거고, 뭐다? 기밀탐지, 이게 바로 정보다. 그다음에 8호에 수신, 여신, 환, 기타, 금융거래, 이거 은행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9호에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의한 거래라고 하는데, 이거는 나중에 우리 상행위 강론에서 공중 접객업 열심히 공부할 거니까 당연히 이거 당연상행인지 알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상행위의 대리의 인수, 이게 바로 대리상이죠. 그다음에 중개에 관한 행위, 중개에 관한 행위는 뭐 일단 대표적으로 중개인인 거고, 뭐 추가가 이제 나중에 공부할 거고, 그다음에 위탁매매, 이게 위탁매매인인 거고. 그래서 뭐 9호부터 22호까지 중에서 대부분은 나중에 상행위 강론에서 각각의 당연상인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할 거죠. 그죠? 대리인, 중개인, 물론 중개에 관한 행위에는 우리가 공부할 중개인뿐만 아니라 대리상 중에 중개 대리상도 포함이 되고 민사 중개인도 포함이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대리상, 중개인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위탁 매매인, 그다음에 운송의 인수, 이게 운송인이죠. 운송인. 나중에 육상 운송 중에서도 물건 운송, 여객 운송 열심히 공부할 거고, 그다음에 임치의 인수, 임치 이거 물건 맡기는 거, 이게 바로 창고업이고 창고업자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할 거고, 요거 하나 기억하세요. 신탁의 인수. 물건을 누군가에게, 뭐 부동산이 대부분일 텐데 어떠한 소유권을 아예 그냥 맡겨놓는 행위, 뭐 이거 그리고 수수료를 받는 행위가 있는데, 신탁회사 생각하시면 돼요. 신탁회사. 그래서 신탁의 인수.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보험 편에 있는 거니까 보험업, 삼성생명, 삼성화재 이러한 보험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최근에 특이한 게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요거 혹시 모르니까 상호부금이라고 해서 쉽게 말해서 갯돈 모으기예요. 갯돈 모으기. 근데 이게 이제 당연상인에 해당한다라고 해서 2년 전인가 여러분 시험에 출제가 돼서 상호부금 이것도 기본적 상행위에 포함이 된다.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18호죠. 여러분 원시 생산업이라고 하는 거죠. 무에서 유를 창출하는 거, 그죠? 땅에 씨앗을 심어서 열매를 맺게 하는 농업, 그다음에 바다에 가가지고 뭐 물고기를 잡아오는 업, 뭐 이런 것들, 원시 생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에서 유를 창출하게 되는데, 이 원시 생산업 중에서 유일하게 상행위라고 규정되어 있는 거, 기본적 상행위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광업밖에 없어요. 광물 또는 토석의 채취라고 하는 광업만이, 원시 생산업자 중에서는 광업만이 기본적 상행위, 당연상인으로 규정을 해놓고, 나머지 뭐 농부, 그다음에 어부 이러한 사람들은 당연상인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원시 생산업 중에서는 뭐만 상행위로 인정이 된다? 광업만이 상행위로 인정이 된다. 자, 그러다 보니까 농수산업자 이 사람들은 포함이 안 되겠죠. 물론 아까 우리 봤던 경영기법을 자문해주고 돈을 받는 사람 또는 농수산업자의 경우에 기본적 상행위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당연상인이 될 수는 없어요. 당연상인은 될 수가 없다. 하지만 만약에 어떠한 사람이 상인적 설비를 갖추고 상인적 방법으로 경영기법을 자문해준다,
또는 어떠한 농부가 자기가 재배한 꿀 수박, 꿀 참외를 상인적 설비를 갖추고 상인적 방법에 의하여 판매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뭐는 가능하다? 의제 상인은 가능하죠. 당연 상인은 안 되지만 의제 상인은 가능하다. 하지만 원시 생산업자 중에서는 광업만이 기본적 상인으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광산업자는 당연 상인이 될 수 있지만 누구는 절대 당연 상인이 될 수가 없다. 농수산업자는 절대로 당연 상인이 될 수가 없다. 그다음에 19회 금융 리스업, 우리 리스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할 거고, 그다음에 가맹업, 팩토링 열심히 공부할 거고, 그다음에 가맹업 프랜차이즈 공부할 거고, 그다음에 채권 매입업, 팩토링도 나중에 상행이 강론해서 공부할 거니까 특별히 뭐 신경 쓰실 필요는 없고, 이제 마지막으로 기본적 상행위로 맨 꼴등으로 들어온 게 바로 이 신용카드 전자화폐를 이용한 지급결제 업무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신용카드가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신용카드 이렇게 딱 결제하고 이 전표 보면 거기에 뭐 LG 데이콤 또는 이니시스 이렇게 그 표시가 될 텐데 그 업을 하는 사람들, 뭐 삼성페이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러한 그 전자화폐를 이용한 결제 서비스, 이것도 이제 마지막으로 기본적 상행위로 들어왔다. 그래서 지금 22가지 기본적 상행위를 봤는데 제가 나중에 상행위 강론에서 열심히 공부할 거니까 이 부분은 이제 신경 안 써도 되는 거고, 나머지 것들은 이게 기본적 상행위로 들어있다 정도는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특히 제가 중요하다라고 표시해 드렸던 부분 이거 주의하시고, 왜냐면 여러분 시험 문제에 다음 중 당연 상인에 해당되는 사람은 아닌 것은 이런 게 출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당연 상인인지 아닌지는 이제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되니까 나중에 그 객관식 문제 풀어보시면 이제 당연히 아실 수 있는데, 그리고 중간에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이제 그 수업 들으시고 제가 기본 강의 시간에는 진도 나가는 범위마다 객관식 문제집에서 어디까지 문제 꼭 풀어보세요라고 숙제를 내드리거든요. 근데 지금 재지생 상법 하면서 제가 무슨 숙제까지 내리기는 좀 민망하고, 여러분이 스스로 알아서 그 진도 범위에 맞춰서 객관식 문제를 꼭 풀어보세요. 아시겠죠? 그 1차 시험이 객관식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김옥수 선생님도 그렇고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문제를 여러분이 직접 여러 번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이론 강의 열심히 듣는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문제를 통해서 진짜 여러분의 걸로 만들기 위해서는 문제를 꼭 풀어봐야지, 문제를 안 풀고 그냥 뭐 나중에 풀지 하고 넘어가 버리면 여러분께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꼭 문제 풀어보도록 하시고, 시간이 참 애매한데 일단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